알면 당신도 법태랑 고마해라 말 못다 아이가. 너너 먹어도 법이 고픈 아나운서 김현웅입니다. 법은 먹고 다니냐? 몸에 좋은 법을 먹여주는 변호사 신유진입니다. 법태랑 가가지고 법 한 잔 할라니까 법을 즐겨 마시는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제가 법은 먹고 다니냐? 이게 뭐지 사투리? 아니 신변이 원래- 요 사투리 할 때 저 카메라 감독님 웃으신 거 알죠? 원래 그게 송강호 씨가 하는 건데요. 아, 진짜? 사진 쪽에서 네. 그냥 밥은 먹고 다니냐? 이건데 아. 법은 먹고 다니니까 나도 너무 웃긴 거예요. 법은 먹고 야 다니냐? 이게 송강호 씨는 잘 안 되네. 송강호 씨는 예. 약간 목소리를 가늘게 해야 돼요. 아. 꺾여야 되고. 근데 법을 어떻게 마십니까? 그렇죠. 법은 어떻게 맞죠? 아, 그러니까 눈으로 마시고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이 법태랑에서. 예. 그렇죠. 근데 하고 보니까 한국 영화 속에 명대사들이 많네요. 네, 맞아요. 영화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처럼 네. 영화 명대사만 기억나는 거 있잖아요.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것도 있지.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달콤한 인생, 군예. 예, 그분. 김영철 씨. 김영철 씨. 맞아요, 예. 맞아요. 이거 강원도 사투리 이것도 됩니까? 자들이 친구가 뺨한테 물리면 많이 아파. 이거 동막골. 웰컴 투 동막골. 야, 6월이 되니까 또 6.25 관련 영화들이 떠오르네요. 태극기 휘날리며 고지전 등등등등 뭐 이런 영화도 등등등등. 있고요. 어쨌거나 6월은 이제 숙연해지는 달입니다. 그 아픔의 역사를 잠시 돌아보면 참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오늘도 열심히 법과 함께 살아야겠죠. 오늘 법대랑이 뽑은 주제 뭐죠? 네, 오늘의 주제 국민 곳간에서 인심난다입니다. 그 국민 곳간이 가득해야 사회 인심도 좀 가득해져서 좀 넉넉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사람마다 곡간의 기준은 좀 다르잖아요. 뭐 최근에 끝난 네. 드라마 중에는 펜트하우스. 와, 그 드라마 보니까 뭐 의리의리하더라고요. 완전. 사람마다 다 달라. 네. 예. 저 팀장은 어느 정도 벌어보고 싶어요. 아니 근데 뭐 다 욕심은 있는데 네. 좀 너무 그 욕심이 크지 않나. 네. 예, 이게 너무 욕심이 커지면 뻥 하고 터집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좀 예. 조사를 했는데 예. 어느 정도면 평생 배부르게 부자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조사 제가 기억이 나는데 네. 한 40억 정도면은 내가 부자로 살 수 있겠다라고 대답한 걸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이제 흥미롭게 봤던 연구 결과가 하나 있어요. 영국에서 한 건데. 빅데이터 전문가니까. 예, 연봉이 쭉 올라가면 이제 사람의 만족도가 어디까지 올라가면 보니까 네. 8천까지는 예. 가장 만족도가 높대요. 8천만 원. 근데 이제 1억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오히려 부족하게 느껴서 더 벌고 싶다는 거죠.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 욕심이 더 커진다고 아니, 하더라고요. 1억이 넘으면 세제가 네. 달라져. 그럼요. 1억이 넘으면은 40%인가 이상 올라가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세율이 바뀌어요. 세율이 바뀌어. 네. 8천만 원대까지 그게 안 역시 떼거든요. 변호사. 그러면은 예. 9천만 원 정도까지가 최대고 그래서 그 그 이상 만족도가- 넘어가면 9천 받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내 삶의 질은 낮아질걸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흥미롭게 봤거든요. 아무튼 저 굉장히 기분 좋은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다뤄볼 법 뭐죠? 네, 얼마 전에 이제 국회를 통과한 법인데요. 빚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개인 회생을 신청할 때 채무 한도 계획이 기존에는 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 특권 담보된 개인 회생 채권이 10억 이하. 좀 어렵죠. 근데 그 외 개인 회생 채권은 5억 원 이하였는데 이것을 각각 15억 이하, 10억 원 이하로 좀 그러니까 확대한 그런 법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버티고 버티다 더 이상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 소가리를 좀 덜어줄 수 있는 이런 이제 법이 아닌가 이런 네네.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네. 채무 한도를 5억, 10억에서 각각 5억씩 올린 거네요. 네. 그러니까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15억까지 그리고 무담보 채권, 담보가 없는 거 그냥 빌려준 거죠. 담보도 안 적고 이런 거는 10억까지 가능하다는 건데요. 이게 만들어진 지가 15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부채액이 오르지 않았거든요. 똑같았어요? 네. 그런데 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 네네. 부채액을 올린 예, 것입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혹시 저도 좀 궁금해서 그래요. 네. 혹시 나도 모르니까 개인 회생 신청할 수 있는 조건 좀 알아봅시다. 이게 일단 첫 번째 예. 개인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어요. 법인은 안 됩니다. 아, 개인만. 그리고 그 지급 불능이라든지 또는 그런 염려가 있어야 돼요. 정말 실제로 이 사람이 도산할 것 같은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지급 불능,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되는데 네네네. 근데 여기 약간 반대적으로 수입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있어야 돼요. 에? 이게 뭐야? 너무 아이러니한데요? 아이러니한데 이 사람이
기간을 두고 네. 계속해서 갚아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야, 갚아나갈 능력이 있으면 신청을 왜 해? 이게 그러니까 무슨 안정적인 직업이 아니라도 만약에 아르바이트라도 계속 이 사람이 수입을 그 발생시켜야 정도로 돼요. 그거를 갚을 의지가 있어야 그렇죠. 된다는 얘기구나. 계속 발생시켜야 돼요. 예. 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없으면 이런 거 받아들여주지 않아요. 법원에서 이거를 조건을 잘 지키면은 예. 이 개인회생을 받아들여주는 거고요. 이럴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되면은 굉장히 장점이 또 있어요. 뭐예요? 장점이 사실 개인회생이라는 게 예. 신청을 하잖아요. 이 조건에 맞잖아요. 예. 그러면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이 예. 법원에서 결정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너 해 마라 상관없이. 네. 예, 일반 회생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 개인 회생은 다른 건데요. 네. 그 일반 회생에서는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수적이거든요. 이 사람을 회생시켜 줄까 말까를 채권자들이 결정할 수 있는 동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데 이 개인 회생은 워낙 어려운 법원에서 하는구나. 개인이 법원에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엄격하게 요건을 따져서 바로 결정을 내려주는 거예요. 무덤보 10억? 네. 10억까지만 꼬아야겠네. 왜 이렇게 사산의 검증부터 계속합니까? 혹시 모르니까. 네. 더 좋은 장점은요. 네. 네, 회생이라는 건 회생 기간 동안에 계속 돈을 갚아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최저 생계비만 빼고. 네, 네, 네. 그런데 이 개인 회생은 기간이 짧아요. 3년 또는 5년 그러고 나면 다 그냥 없애주는 거예요? 탕감이 됩니다. 와우. 그러면 채무액이 거의 90%까지 탕감이 돼요. 네, 굉장히 큰 장점이 그러니까 의지를 있습니다. 보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죠. 네, 정말 한 번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러네. 거죠. 그러면 이거 버는 족족 다 가져가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행히도. 신청하고 나서. 네. 예. 최저 생계비에 대해서는 네. 이 사람도 살아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모두 채무 견제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최저생계비라는 게 얼마예요? 이 최저 생계비가 지금 2021년 기준으로요. 그 1인 가구인 경우에는 100만 원 정도로 100만 원. 그리고 4인 가구의 경우는 290여만 원 정도로 이렇게 잡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개인 회생을 하면은 네. 직업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자신 직업이 공무원이든 의사든 뭐 교사든 자격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파산하면은 이 자격이 그러네, 유지가 그러네. 안 되는 직업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개인 회생은 굉장히 장점이 많다. 그래서 이게 너무 지금 사회가 힘드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좀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자라는 것입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의미겠죠. 맞습니다. 예, 한 번 어찌 보면 실수일 수도 있고 맞습니다. 또 여러 가지 환경상 어쩔 수 없이 네. 예,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분에게 이렇게 가혹한 현실의 잣대를 들이대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참 이게 세상이 너무 냉혹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네. 그런 의미에서 기회를 주자 아마 이런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좀 더 넓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국간에서 인심 나도록 법적으로 도와주실 분 모셔보죠. 바로 이분입니다. 이사 공급 대책 이후 상승폭을 줄여가던 서울 아파트값이 V자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11월 집값도 왕창 올랐거든요. 지금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왕창 올랐지만 내년부터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폭탄이다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인구수로 따져도 1.3%에 불과하고 많이 잡아서 5%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라고 하면 이게 최상위층이지. 조세 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지방세 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방세 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시대를 관통하는 새로운 그 정신과 그 반정신을 놓고 보면은 그게 공정과 불공정으로 우리가 봐야지 되지 않나. 고용하지 않은 분들까지 다 지금 털려야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종부세 기준 완화,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리고 좀 더 자율적으로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를 좀 내릴 수 있게 영업을 금지당한 업체 같은 경우는 보상을 하는 게 맞겠다. 서울 강북의 유일한 야당 국회의원이십니다. 용산구의 힘,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권영세 네. 의원입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자, 의원님을 뵈면 20여 년 전 국회 입성하셨을 때나 지금이나 항상 그 똑같은 헤어스타일을 네, 거의 비슷합니다. 유지하고 고수하시는 것 같은 예. 느낌이세요. 올백머리를 계속 이제 고수하시는데 그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예, 예. 그 좀 이렇게 흐트러진 것보다는 좀 네네네. 가지런한 거를 좋아해서 네네네. 그러는데 네. 요즘엔 또 하도 지적을 많이 받아가지고 예. 그래서 좀 한번 바꿔볼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그것도 저도 예. 이제 올백머리를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이 예.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마가 좀 예뻐야 이것도 어울리거든요. 두상이 예뻐야 돼요. 괜찮으실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안 어울려가지고 그래서 예. 저는 앞으로 내리는데 예, 뭐 좀 당분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이제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 의원님들도 다 이제 그걸 신경 쓰실 텐데 예. 나름대로 그 이미지 어떤 전략이 있으세요? 예를 들면 셔츠도 지금 예. 타이를 안 하셨지만 예. 나름대로 이제 스트라이프 셔츠를 지금 입고 예. 오셨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있으실 것 뭐 같아요. 그렇게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아, 여기 보니까 컨셉이 타이 안 하시고 나오신 것 같아가지고 좀 편안한 것 같아가지고 네네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너무 좋으세요. 캐주얼한 보통 타이 복장이. 뭐 메고 다니는 아니 편이에요. 잘 어울리십니다. 예. 예. 네, 의원님도 저희 네. 방송을 미리 모니터링하고 오셨는데 네네. 저희도 의원님에 대해서 미리 연구를 해서 의원님의 인생 키워드, 의원님의 지금 관심 있는 분야 예. 아주 모두 다 여쭤볼 거예요. 예. 여쭤보시죠 일단. 아니 의원님 네. 하면은 저는 네. 먼저 독서 광 아닌가. 네, 네, 어떻게 시간을 내셔서 그렇게 책을 많이 읽으시지? 예. 아주 책을 손에서 놓지 않으시는 걸 보면은 지적인 이미지가 가장 강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적이 부족해서 자꾸 책을 읽습니다. 아우, 또 겸손하시네요. 근데 책을 읽다 보면은 옛날에는 책을 통해서 지식을 많이 얻었는데 예, 예. 이제는 자꾸 보고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지식보다는 지혜가 더 많지 않는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역사책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역사가 똑같이 반복되는 건 없지만 그 비슷한 경우에서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네네. 역사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 편입니다. 권 의원님은 다선 의원이시잖아요. 예. 예, 그리고 예, 이제 그렇죠. 오랜 기간 동안 국회에 예. 계셨는데 예. 그래서 그런지 이제 보니까 현재 당에서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예, 근데 사실은 얼마 전에 그거는 저기 이제 예. 체제가 바뀌게 예, 되니까 예, 예. 이제 그거는 내려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그 인재 영입 이게 제일 네. 어려운 분야 그렇죠. 같아요. 저는 그렇죠. 사람 뽑는 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 어떤 철학이 있으신가요? 그 늘 얘기를 하는 게 첫째 정치하는데 가장 걸맞은 혹은 요구되는 덕목이 네. 첫째는 공감입니다. 공감. 예. 다른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거기에 자기 이 생각의 주파수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자기 중심으로 하게 되면 그건 뭐 이게 정치가 이상하게 되겠지요. 그렇죠. 그다음에 느끼기만 하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느낀 부분에 대해서 실현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뭐 능력에는 의지와 그다음에 뭐 지적인 능력, 뭐 네트워크 능력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감 능력, 그다음에 실행 능력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시는데 예.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지금 전 팀장과 신변이 적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혹시 뭐 비판적으로 이 비판하러 아니요. 키워드 적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지금 다른 뜻이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공감. 거기까지 제가 생각을 그러니까 못했네요. 지금 뭘 중요시하는지를 본인들이 지금 적고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좀 여쭤보고 싶은 네. 게 이제 의원님 어떤 예전 모습들을 보면 법무부에도 계셨고 그다음에 예. 이제 대검찰청 서울지검 같은 주요 화려하세요. 요직에 예. 두루 계셨잖아요. 네네. 그 검찰 출신 의원님이라 특히 요즘에 좀 신경을 쓰는 사안이 더 있다면 어떤 걸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검사로서도 10년 넘게 근무를 했으니까 아무래도 제 활동에 그 경험들이 어떤 도움도 주고 제약도 주고 그러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즘 좀 검찰이 너무 어수선한 것 같아가지고 참 걱정이 됩니다. 검찰이 행사하는 권력에 대해서 과잉 권력이라는 이 표딱지, 그러니까 그 네이밍이 붙여진 적이 있는데 그 저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저도 검사를 했지만 과거의 검사들이 응당 가져야 될 것보다 좀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좀 그 지나친 권력을 행사했던 부분들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번 과정에서 좀 정당하게 컨센서스를 이루어지어서 좀 이렇게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제가 그 지금은 이제 행정안전위원회라고 이제 검사들보다는 거의 경찰을 다루는 쪽이죠. 부분이 있는데 예. 검사들 경우는 이제 정책 중립성과 관련해 가지고 청와대에 파견을 나가나 이럴 때 이제 사표를 쓰고 나가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수사권 조정에 의해 가지고 경찰이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 됐는데 네. 경찰들은 청와대 파견을 나갈 때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은 뭐 직급이 검사들보다 다양하니까 모든 경찰을 다 제한할 필요는 없지만 일정한 직급 이상, 뭐 예를 들어서 총경 이상에 대해서는 고위직에 대해서는 그 직을 그만둔 다음에 나가는 게 그러니까 수사기관 전체의 독립성상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조직에 있어 봤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관심이 더 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본격적인 주제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할 텐데요. 국민 곳간에서 인심 난다. 국민의 편에서 곳간을 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주제법 첫 번째 법부터 살펴보죠. 네, 권영세 의원의 국민 곳간에 인심난다. 네. 첫 번째 법안은요. 올려주고 깎아주고 종부세 완화법입니다. 네, 뭘 올려주고 뭘 깎아준다는 건지 일단 종합부동산세 좀 깎아준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종부세 완화법 핵심 내용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우선 뭐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종부세가 이제 기존에 9억 기준이었었는데 그랬죠. 그 기준을 12억으로 올리자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세금을 좀 낮춰지는 셈이고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분들이 조금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그 뭐 우리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종부세라는 게 노무현 정부 때 약간 부유세적인 측면에서 이제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거둔 세원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쓰고 그러면은 이제 후에 재분배도 이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 그게 한 10몇 년 전에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이면 높은 가격이었는데 부동산 가격이 뭐 엄청나게 높아지면서 그러니까 심지어 서울 지역의 아파트들을 가격들을 쭉 일렬로 세운다라면 중간을 딱 잘랐을 때 그게 9억이 벌써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상황이 되니까 종부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좀 너무 많아진 거지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지금 요즘의 상황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 소득의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게 자산 이 가격은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이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데 소득은 좀 줄어들거나 혹은 그냥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가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법을 내게 됐습니다. 현실화하자는 얘기인 거죠. 그 최근에 부동산 시장 목소리 들어보면 아무래도 그 주택 공시 가격을 실거래가하고 비슷하게 끌어올려야 된다. 뭐 여기에 대한 좀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오는 어떤 이유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공시가격은 지금 뭐 종부세라든지 뭐 재산세라든지 이런 거 외에도 각종 공과금 한 60 몇 개라고 그러죠. 거기에 기준 가격이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고 뭐 계속해서 올려가다 보면은 뭐 종부세라든지 뭐 재산세라든지 그런 몇 가지 외에 60 몇 가지가 다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연동된 세금이 그렇죠. 다 올라가게 되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문제가 될 뿐더러 그리고 공시가격이라는 거가 이제 이 정부에서 올려가면서 하는 얘기가 그 현 시가하고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 8, 90%까지 근데 거죠. 이게 공시가격이라는 건 부동산 가격은 팔기 전에는 뭐 이게 얼마인지가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세금을 매기거나 이럴 때 일정한 기준 가격을 내리는 게 공시가격인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언제 뭐 지금은 이 정도로 하더라도 언제 또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이게 공시가격을 시가에 한 80%, 90% 맞추는 나라는 없다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이 유럽의 뭐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도 보면은 보통 몇 퍼센트? 뭐 50% 미만인데도 많고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 기준이 설정이 된 게 1960년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 50년 동안 변동이 없는 거지요. 아, 그때 정한 기준 그대로. 그래서 이 공시가격은 말 그대로 지금 그 세금을 매기거나 이러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현재 어떤 특정한 부동산에 대해서 기준을 세우는 거지 그게 반드시 현 시가여야 된다라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올리다 보면은 비슷한 주택이 여기하고 여기 바로 옆에 하고 공시가격이 막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 집은 그 공시가격이 낮아가지고 예를 들면 종부세 해당도 안 되고 재산세도 낮게 내고 공적 보험료도 낮게 내는데 우리 집은 똑같은 평수에 똑같은 환경인데 왜 더 내냐 뭐 이런 식의 불만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선 형평성도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그 지나치게 높일 생각도 말아야 되고 이렇게 정부가 하기를 좀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뭐 여당이나 정부에서도 네네네. 조금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저희도 예.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보면은 그거를 그렇죠. 여당이나 야당이 좀 이렇게 맞춰가는 분위기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정부 초기에 뭐 예. 강공일변도로 같은 예. 거에 비해서는 네네네. 조금은 그런 그 시장의 목소리 혹은 시민들의 목소리, 네네.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네네. 들으려고 그러는 것 같다. 네. 좀 더 나아간 논의인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또는 법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그냥 실질적으로 이걸 좀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들도 있지 않나요? 예, 근데 지자체에서 전적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는 예, 또 제일 지자체가 잘하니까. 근데 예. 지자체가 들쭉날쭉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지자체가 깊이 관여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거가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 이번에 새로 선출된 오세훈 시장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의 요망 사항이었던 걸로 네네네. 제가 알고 있고, 예. 근데 저는 거기보다 그걸 더해서 네네. 그 제가 제안을 했던 부분은 지금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다 하고 있는데 공시가격이 여러 부처에 영향을 주는 거를 감안을 할 때 네. 총리실로 격상을 해가지고 좀 더 많은 인원을 가지고 공시가격이 형평성 문제가 네네. 그 제기되지 않게 예. 정교한 공시가격을 결정을 하는 게 옳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는 저희도 너무 관심이 있다 보니까 자세하게 여쭤볼 수밖에 그렇죠. 없는 전 국민이 다 관심 있는 문제여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이 예. 공시 가격이 뭐 집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집에 관련된 세금뿐만이 아니라 예, 그렇죠. 모든 거에 예. 한 60몇 가지에 다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죠. 예. 그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뭐 종부세 완화법에 대해서 예. 권 의원님이 정리를 또 한마디로 딱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종부세 완화법은 예. 의원님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국민들의 그 세금이라든지 부의 어떤 형평성을 이렇게 하는 걸로 가기 위한 어떤 법안이다. 이렇게 한번 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네. 종부세 네네. 그 기준 완화법은 특히 요즘같이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이 공시가격도 턱없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본래 목적에 맞게 맞추는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본래 목적이라는 게 이거는 예. 좀 부유한 분들이 좀 부담을 더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부유하지 않은 분들까지 다 지금 털려야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법안은요. 네. 구석구석 세제 지원 지방세 감면법입니다. 네. 이 법이 여야 막론하고 39분이나 함께 예. 하셨다는데 대체 어떤 법이길래 이렇게 대동단결하셨는지. 이 재산세에 관련해 가지고는 그러니까 경제가 뭐 어려운 상황이거나 이럴 때 지방자치단체가 좀 이렇게 내려줄 수 있게 하는 권한을 예. 주는 법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뭐 제대로 그 조항이 이용이 되고 있지는 않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리고 좀 더 자율적으로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를 좀 내릴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법을 만든 겁니다. 이거 재산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아까 종부세와 같이 보유세인데 장기적으로는 이제 부동산 관련 세제가 거래세하고 보유세를 어떻게 균형을 맞춰가지고 부동산 투기 과열이라든지 이런 거를 막을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네네.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세부담을 낮춰줄 필요가 있겠다. 근데 이제 행안부 그 코로나19 관련 지자체별 지방세 그 지원 현황 보니까 뭐 이렇게 6개 분야 15개 시도에서 코로나19 극복 위해서 재원한 그 지방세 규모가 한 507억 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건 어떻게 좀 뭐 적당하다고 보실까요? 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보여주는 게 지방세 감면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착한 임대인 감면해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그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무슨 뭐 어디 지방세 감면을 많이 해줬다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실제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 관련된 건 아니고 뭐 항공기에 뭐 지방세 감면을 해주고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사실은 일반 이게 국민들하고는 직접 상관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부로 느낄 수가 없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 숫자가 어떻게 구성돼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이 그렇죠. 좀 필요하다. 지금은 국민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 그러니까요. 아니겠습니까? 예, 그죠?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국민 곳간에 인심난다. 오늘 주제에 맞게 조금씩 곳간이 채워지는 느낌인데 세 번째 법안이 뭐죠? 네, 세 번째 법안은요. 이젠 걱정 말아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입니다. 네. 그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서 오랫동안 문을 열지 못한 상인들 정말 걱정도 많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실 텐데 예. 그 소상공인 협회 실태 조사를 보면요. 예. 이 어마어마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매출 감소 변화를 느낀 소상공인이 무려 97.9%. 거의 100%예요. 그렇습니다. 예. 모두가 느끼고 예. 계시고요. 그 중에서도 매우 감소라고 답하신 분이 67.1%나 되거든요. 의원님 지역구도 용산구잖아요. 그렇죠. 그 용산구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그 용산구가 그 이태원도 상권이 많은 데고 엄청 뭐 많잖아요. 경리단 요즘에는 또 뭐 해리단 해가지고 예, 해방촌길 예, 해방촌길. 그다음에 뭐 남영동 해서 예. 그 상권들이 굉장히 많은 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데들이 그 정말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태원 지역 같은 경우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2차가 확산이 될 때 뭐 이태원 발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 완전 않습니까? 셧다운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특히 이제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거로 일반적인 타격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일반적인 부분으로 여기가 주로 이제 밤에 영업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영업 시간 제한을 해가지고 9시로 딱 끊어버리니까 거기는 뭐 아예 사실상 영업 제한이 아니라 금지 비슷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예 시작조차 못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제 관련 법을 낸 게 있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그 원리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 영업 제한이라든지 금지라든지 이런 거는 정부가 어떤 면에서는 물건 대신에 시간을 수용한다든지 그 일종의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수용한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지. 공익을 위해서 수용한다. 그 사람이 뭘 잘못해서 몰수하거나 수용하는 게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그 다른 전체 사람들의 어떤 방역을 위해서 수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그럼 헌법 원칙에 따라서 그 수용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정부가 당연히 보상금 차원에서. 그렇죠. 보상식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래서 그래서 손실보상법이네요. 그렇죠. 손실보상이죠. 그래서 영업을 금지당한 업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손실을 본 액수의 50% 이상, 그다음에 영업 제한으로 이제 피해를 본 분들한테는 손실액의 30% 이상을 무조건 이제 보상을 하는 게 맞겠다. 이런 겁니다. 어디까지 지금 논의가 됐습니까, 국회에서는? 지금 이제 아직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중이고요. 예, 아직도 예.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인데 정부가 네네. 아직까지는 이게 보상의 의미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더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소급해서 피해를 보기 시작한 때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정당한 보상 원칙에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사실 이태원의 홍석천 씨라든지 강원래 씨 개인적으로 이제 홍석천 형하고도 친하니까 진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피부로 너무나 와닿는 그 어떤 고통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긴 그렇죠. 합니다. 홍석천 씨도 그래서 마지막 가게 마이첼스인가요? 그것도 다 철수를 해버렸죠.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홍석천 씨가 철수를 할 정도면 다른 분들은 그러니까요. 어떻겠어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손실보상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왜 보상인지에 대한 개념이 영업시간이 그 국가가 수용했다. 그렇죠. 그 거기 출발점에 대한 안내가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못 들었던 저는 설명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네. 카피라이트는 저한테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궁금한 거 의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최근에도 이것도 논의가 좀 됐던 것 같은데요. 오세훈 시장께서 되신 이후에 영업별로 똑같은 시간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차등적으로 시간을 좀 적용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저도 이제 찬성입니다. 그러세요? 저도 그 부분은 찬성인 게 업종별로.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태원은 특수한 시간에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저녁 시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9시로 일률적으로 해놓으면은 9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점 같은 경우는 7시부터 술 마시거나 이런 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어떤 의미에서 영업 시간을 좀 이렇게 펼쳐 놓으면 스프레드 해 놓으면은 그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도 좀 펼쳐질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9시가 되면 9시 딱 끝나고 뭐 택시부터 시작해서 대중교통이 거의 뭐 마비입니다, 마비. 미어질 텐데 그 미어지면 대중교통에서는 코로나 안 걸리나요?
거기서도 그 위험성은 항상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좀 시간을 펼쳐 놓으면은 어떤 분들은 8시, 9시에 마치고 가고 어떤 분들은 좀 더 늦게 뭐 10시, 11시까지 있다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방역 측면에서도 반드시 부정적인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분산되니까요. 그렇죠. 네. 뭐 모든 법들이 다 국민들에게 소중하고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법이겠습니다만 오늘 권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법안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는 가장 우리에게 와닿는 그런 얘기가 아니었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 아까 말씀하신 네. 것 중에 이제 많이 걷어서 많이 돌려주는 거 의미 없다. 그러니까 그런 네네네. 부분을 좀 더 잘 만드셔서 국민을 좀 잘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네네. 법안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의원님 어떤 분이신가 찾아보면은 키워드가 있어요. 독서, 독서, 예. 공감, 공감. 그리고 공정,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또 민생 이렇게 또 예. 거기 실행 없나요? 실행? 실행 능력은 그 당에 붙는 거고요. 그런데 그 공정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저는 좀 인상 깊었거든요. 각자에게 그의 것을 돌려주는 것이 공정이다. 예. 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거라 그러죠. 예. 근데 줌 뭐 원래 말로는 퀵해 뭐 이러던데 그 저도 그게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정의가 뭐냐. 그러니까 정의 공정이 같이 쓸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참 어렵잖아요. 근데 각자가 마땅히 가져야 될 것을 돌려주는 거가 이제 정의다 이래 얘기를 했는데 그 제가 법을 만드는 것도 사실은 거기와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최근에도 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 분노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동산 투기 문제 같은 경우도 투기 정보를 먼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거는 그거는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은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 사회가 당연히 필요하고 또 우리 사회가 좀 하나로 묶이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건 뭐 없는 거라 신변이 당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삼행시 가능합니까? 삼행시. 준비했나 봐. 제가 잘했어요. 권영세로 삼행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머리 쥐었다는데. 자, 바로 됩니까? 예, 야, 가능합니다. 이거가 진짜 뛰어납니다. 깜짝 놀래요. 예. 놀라실 겁니다. 예. 원래 가보겠습니다. 법률가들이 이렇게 창의력이 많지는 않은데 아니요. 특이한 법률가예요. 굉장히 그 창의력이 많으신 특이한 법률가입니다. 예. 자, 권영세 의원님, 영광입니다. 세. 세상에 여기 또 나와주실 거죠? 야, 즉흥에서 이게 되네요. 예. 아유, 세상에. 예. 오늘 저 출연 소감이 어떠세요? 오늘 즐겁게 했습니다. 예, 괜찮으셨나요? 예, 괜찮았는데 예. 시간이 좀 더 길어도 괜찮아요. 못다한 얘기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만나서 예,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궁금한 게 하겠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예.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알 것 같은 법 때문에 속 터지는 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시간. 궁금할 법 하지. 자, 사는 게 뭔지 이런저런 분쟁이 참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도 갈수록 또 복잡해지기도 하고요. 또 세분화되기도 하고요.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럴 때는 똑똑똑 법태랑에 물어봐 주시면 정말 깔끔, 쏘쿨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신변이 있으니까요. 어떻게 내가 다 알지? 신기한데? 말이에요, 정말. 예. 너무 자만이 커진 것 같아요. 변호사가 혼자다 보니까. 네네. 한 명 더 붙여가지고 네. 경쟁 시스템으로 가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그런 거 괜찮다. 진짜 좋아해요. 그래요? 눈빛이 반짝반짝거립니다. 그럼 오히려 막 더 텐션 열심히 해요? 올라가고. 그리고 나 혼자 중요한 거 키워드 알아갖고 와서 딱 찍고. 누구죠, 친구? 그분 부르자. 근데 그 완전 친구 반대되는 느낌. 너무 여려가지고 제가 공격하면은 미안해.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사연이요. 이런 경우 너무 많은데 돈 줬을 때 그 돈을 어찌할 것인가. 돈 주워본 적 있죠? 돈 주워본 적. 근데 뭐 1,000원 정도? 저는 뭐 어릴 때는 아. 10,000원 정도 주어서 초등학교 때 썼던 기억이 있긴 합니다. 저도 가끔 뭐 500원짜리 이런 거 주워본 적이 있는데. 그리고 요즘에 CCTV 같은 것들도 있고 맞다. 돈을 일단 흘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뭐 신용카드에 일단 현금을 저는 아예 안 갖고 다니거든요. 남의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요 2번이나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어. 바로 집 앞에서 2번 다 그 지갑이 똑같은 지구대에서 찾았습니다. 어머. 야, 나 진짜 2번째 갈 땐 민망하더라고요. 와, 그래도 지갑을 딱 찾아가지고 바로 이렇게 신고를 해주고. 그분이 바로 똑같은 지구대에서. 와.
좋은 동네 너무 사시네요. 감사해서 이분이 누구냐. 네. 꼭 이분께 살해하고 싶다. 네. 근데 블라인드라고 그분이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아. 너무 궁금한 거야. 네네. 그럴 수 있어요. 아. 그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분이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대. 맞아요. 그 너무 궁금한 거야. 그분을 어. 꼭 만나서는 살해하고 싶은데. 아, 이렇게 또 착한 마음. 참 근데 오늘은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가요? 완전 다른 얘기예요. 네. 자, 준비되셨죠? 네. 네. 출발합니다. 하트마, 뭔 집을 이래 싸서 만나? 어? 야야, 네 방도 다 정리했지? 엄마야, 포장이사 하는 세상에 왜 사서 고생을 하고 이 난리고 포장이사 불러라마. 야야, 돈 많이 든다 아이가. 어? 반 포장을 해야 반값이 안 카나. 그래서 일하는 아들 연간하게 하고 주중에 꼭 이렇게 이사를 해야 했나? 띠리리리리리리리. 와, 자기야, 나 오늘 영화가 너무너무 고파요. 우리 영화 보러 가자. 영화 무슨 영화를? 아유. 네네. 회사였구나. 그리 급한 일이. 하모요. 걱정 마이소. 제가 버뜩 가서 처리하겠습니다. 예예. 셋이라고요. 난 그럼 달려갈게요. 엄마야, 어쩌지? 나 회사에 사고가 터져 불었어. 나가봐야 되겠는데 어쩌고? 바쁜 날이지. 아, 맞다. 네 나가면 이 이삿짐 돈하고 보증금 하고 어. 꼭 수표로 찾아온나? 응? 알겠지? 엄마 요즘 계좌에 차지 누가 현금을 주노? 찾아와. 아이, 그래서 진짜. 더 싸게 한 거 아이가? 어? 현금으로 해야 싸다 아이가. 통장 꼭 1,000만 원짜리로 맹글어 와야 한대. 참 누가 통장을 웬만하면 카드 좀 써라. 자, 오야동동 내고 딱 갔다 올게. 아들은 혼자 짐 싸는 엄마를 놔두고 집을 빠져나와 마감 시간 때문에 은행에 먼저 들렀는데요. 1,000만 원짜리 수표 와. 12장, 1억 2천만 원을 가슴 한쪽 주머니에 잘 넣어두고 영화를 봤습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 집으로 왔는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엄마, 내 왔다. 아이고 마, 우리 아들 왔나? 그래, 일은 잘 해결됐더나? 네 돈 찾아왔대? 아모, 나 1,000만 원짜리 수표로다가 12장만 깔끔하게 뽑았. 뭐라? 잠깐만. 엄마야, 돈이 사라졌대. 웃자고. 잘 뛰지 마라! 엄마야, 왜하노? 내 돈을 어디다 흘렸는갑다. 왜하노? 정신 나간 놈 맞나? 잘 찾아봐라! 옷 벗어봐라! 홀딱 벗어봐라! 아니, 뭐야, 없다. 탈탈 털어도 나오지 않는 돈, 모자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영화관 직원이 수표를 찾았다며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네, 돈 찾으러 왔었는데 1억 2천만 원이요. 아, 왜 이렇게 큰 돈을 갖고 다니셨어요? 이분이 영화관에서 청소하다가 수표 발견하고 신고하셨지 뭡니까? 아이고마, 정말로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아니면 저 엄마한테 맞아 죽을 뻔했지 뭡니까? 아이고요, 뭔 말씀을요. 당연한 거죠. 너희 돈인데.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분이 그 살해금을 좀 받아야 한다는군요. 아유, 지가요. 이게 사실 그냥 가져갈까 말까 하다가 아유, 그래도 뭐 급한 돈이 아닐까 싶어 이리 신고를 했슈. 근데 이 주변서 야거를 들어보니까 돈을 쪼까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지는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반 정도 받았으면 효유. 네? 뭐랄거요? 반이랄거요? 아니 뭐 살액을 반이나? 이게 전세 보증금이라야 아줌마. 경찰 아저씨 못 준다면 돈 안 줘도 되는 겁니까? 그것이 말입니다. 법적으로 보상금이라는 것이 있긴 합니다. 그래요. 나는 법대로 사는 사람이요. 암만. 아니 뭔 법이요? 내 삼아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한 몇십만 원이면 몰라도 지는 일에는 못하는데 내 돈 버뜩 주시오. 나는 못해요. 나가 그리는 안 되겠는데 그 이사를 못 하시겠어요. 어쩐디야? 야, 이거 작가분이 맨날 경상도 사투리를 써주셔가지고 네. 다음에 좀 전라도 사투리 좀 써주세요. 저는 오늘 충청도 사투리 되게 충청도 좋았어요. 들어갔네. 되게 좋네. 다양하네요. 그래요. 신비하고. 좋아요. 이 사람 서울 사람인데. 딱 어울리죠, 의외로. 그러니까. 충청도 잘해요, 어울리네요. 자, 어쨌든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돈을 주었을 때 이게 단지 돈이 아니더라도 뭔가 중요한 물건을 찾아주면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래서 반반은 좀 너무한 거예요. 6천을 달라는 거는 이게 보증금인데 네, 저는 좀 맞아요. 심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사례가 네. 실화를 바탕으로 했는데 네. 실화에서는 네.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거 여기까지 알려드릴게요. 아, 네. 실화를 바탕으로 했는데 이건 좀 무리다. 이거는 네. 이렇게 요구하진 않으셨어요. 그 실제 아, 우리 근데 이제 이게 현실에서는 재밌게 하기 위해서 재밌게 하기 각색을 위해서 했다 이 정도 각색.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물어볼게요. 돈을 찾아주면 보상금은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잃어버린 물건을 네. 찾으면은 보상금 얼마를 줘라라고 네. 법에 정해져 있는데요. 네. 바로 유실물법입니다. 그 유실물 가액의 5%에서 20%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네. 반반은 아니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수표잖아요. 네. 또 길거리가 아니라는 점. 요게 두 가지가 키포인트예요. 혹시 건물주에게도 뭘 줘야 되나? 영화관 주인한테도? 그러니까 당구장 같은 데를 예를 들을게요. 좀 작은 데로 예를 들으니까 당구장에 내가 물건을 잃어버리고 가면은 네. 그 당구장에 있는 손님이 네. 내 주인이 잃어버린 물건이지만 그거를 주면 절도죄가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당구장 주인이 그 점유를 개시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PC방이라든지 당구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런 작은 가게에서 잃어버린 물건, 남이 잃어버린 거니까 이건 내가 주워도 되지. 주인 없잖아? 잃어버린 거니까 딱 주면 되는 게 아니라 관리자의 점유가 개시된다고 보기 때문에 영화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화관을 점유하고 있는 영화관 점유자라고 보면은 영화관 사실은 주인. 네, 영화관 주인이라고 봐야겠죠. 주인이 습득자가 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잃어버렸어. 네. 영화관에서 확실하게. 네. 근데 못 찾았어. 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네. 영화관 주인이 그걸 못 지킨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영화관 주인한테 물어달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진 뭐야. 않습니다. 영화관에서 잃어버렸는데 그 사람이 아니 잃어버리면 빼돌렸어요. 달라고는 못 하는데 찾았으면 그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관리자라는 측면에서 이 습득자가 법적으로는 그 영화관 주인, 건물주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주우신 분이랑 이 관리자랑 반반씩 보상금을 나눠 갖는다. 그러니까 20%를 이 사람한테 주고 이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10씩 네, 줬을 네, 때 두 사람이 나눠서 나눠 갖는다. 가져라. 네. 이런 내용들이 어쨌든 말씀해 주신 대로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라는 게 강행 규정이 아니에요. 5%에서 20%를 반드시 줘라. 이런 게 강행 규정이 아니에요. 그럼 그쪽에서 안 받는다고 하면 안 줘도 되는 거네요. 아까 말씀하셨죠. 그거는 처음에 블라인드였어요. 안 받는다라고 아예 말씀하시면은 그것도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네. 그 주우신 분 습득자가 미리 내가 이런 보상금 받을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나는 너무 궁금하더라고. 여기서 키워드는 또 수표라는 거예요. 그럼 1억 2천만 원에서 막 5%에서 20%막 계산을 하셔도 2,400만 원 아니야? 20%면. 20% 2,400만 원이고 네. 5%만 해도 600만 원이죠. 그렇죠. 600만 원에서 네. 그럼 600이면 반이면 300만 원인가라고 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사실 그렇진 않아요. 이게 왜요? 현금화되는 게 수표는 어렵잖아요. 네. 이분이 그러니까 저 현금과 수표는 또 다르구나. 맞습니다. 복잡하네요. 이게 주었다고 해서 바로 이거를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어요. 뭐. 그리고 수표는 네. 잃어버리면은 가서 신고해버리면 네. 쓰면은 바로 그냥 걸려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금화될 수 없는 돈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게 사실 법원에서 판례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법원에서 어떤 경우는 2%라고 판결을 내린 것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 20분의 1 정도, 5%죠? 5%의 판결을 내린 것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보상금을 받을 때 그래도 600만 원에 얼마 이렇게 딱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이기 때문에 22%의 또 세금을 떼야 됩니다. 받은 거에서. 복잡하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불로소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또 한 가지, 네. 제일 중요한 거. 안 죽는 게 예, 낫겠다. 제일 중요한 거는 물건을 준 후 네. 7일 이내에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준 후 한 달 이내에 바로 보상금 청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또 늦어지면은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또 이것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수표니까 그냥 은행 가서 다시 발행받으면 안 돼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은행 가서 발급 받을 수가 있는데 절차가 필요해요. 세 군데를 가야 돼요. 은행만 가는 게 아니고요. 보세요. 수표를 발행 받아놓고 내가 이거를 뭐 하려고 돈을 줬어요. 그다음에 내가 은행 가서 분실 신고를 해버리면 이 사람은 나중에 이거 부도수표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권리를 또 보호해줘야 되는 그런 게 맞아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수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세 군데를 가야 세 되는데요. 군데. 네. 첫째는 은행, 네. 제일 먼저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찰서. 아이고. 경찰서도 가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법원이에요. 아이고. 여기서 거기까지 가야 돼. 네, 법원에 가서 수표를 아예 권리를 없애달라는 이 재권 판결을 신청하는 게 필요한데요. 이거를
공시 최고 신청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3개월 동안 기간이 또 필요해요. 아이고. 3개월 동안 공시최고라는 절차를 거쳐서 이 수표에 대해서 누군가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 꼭 법원에 오지 않더라도 뭐 은행에다 제시한다든지 아니면은 돌고 돌아서 은행으로 들어온다든지 이 수표가 3개월 동안 발견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에 재권 판결이라고 해서 그 수표의 권리를 무효화시켜요. 그 수표는 이제 돈이 아니다라고 법원에 판결을 해주는 거예요. 아유, 복잡해. 복잡해요. 예. 그러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가서 은행에 가야지 은행에 다시 돈을 줍니다. 복잡해요. 그러니까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네. 네, 맞아요, 복잡해요. 아무튼 조심해야 되겠고 그 웬만하면은 진짜 그냥 계좌이체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제일 편리하네요. 네. 예. 자, 그러니까 수표하고 현금 이 다른 경우를 좀 얘기해 주셨고 네. 혹시 이제 그냥 궁금한 건데 물건으로 잃어버린 경우에도 그 물건의 값어치를 따져서 보상합니까? 맞습니다. 아, 그런데 물건의 경우에 네. 사람부터 못 찾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정 기간 보관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나중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경매를 붙여요. 그 경매를 붙인 다음에 뭐 경매로 판매되는 그 수익에 뭐 다시 5 내지 20%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아주 알차게 알이 그냥 꽉꽉 차게 그냥 씹으면 그냥 과즙이 꽉 나오게 이렇게 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6월이 영어로 준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어로 로마 신화에서 유래가 됐다던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네. 이게 그리스 신화에는 헤라가 네. 있지만 네. 그 준이 주노 근데 또 제이를 네. 또 유라고 발음하거든요. 네. 유노라고 하는데 이 로마의 여신이 있더라고요. 오. 로마의 여신이 그 준에서 오. 유래됐다. 그 또 하나의 유래가 있는데요. 네. 라틴어로 젊은이가 유니오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아. 5월의 메이는 또 노인을 뜻하는 네. 메이오레스. 그래서 네. 노인의 달이 지나고 젊은이의 달이 왔다. 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나의 달이네. 메이오레스. 네. 로우. 젊은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정말 나이는 이제 무의미한 시대가 됐습니다. 자, 6월이면 여름이 시작이고요. 또 그래서 기운이 좀 빠질 수 있고 또 일의 능률도 떨어지기 쉬운 시점이지만 그런 말이 있죠. 힘들 때 우는 자는 삼류다. 힘들 때 참는 자는 이류다.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다. 자, 어떤 힘든 상황이라도 웃으면 극복하지 못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모두가 방긋 웃을 수 있는 법 보따리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외치면서 끝내죠. 알면 당신도 법탕!